2026년 2월 28일 새벽, 이란 하늘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핵시설 파괴, 하메네이 제거. 뉴스는 온통 중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테헤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도 도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의 중남해, 시진핑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사실은 중국 경제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는 사실이 완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이란은 중국의 우방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4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에너지 공급, 실크로드의 허리, 군사적 방패, 그리고 달러를 무너뜨릴 무기. 이 4개 기둥 중 하나라도 부러지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4개를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세계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무려 1,000만 배럴 이상을 바다를 통해 수입하죠. 그중 이란산이 하루 평균 138만 배럴, 전체 해상 수입량의 13.4%입니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격에 있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이란은 원유를 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 곳이 없어 중국에 의존하는 이란, 그리고 그 약점을 10분 활용하는 중국. 이 비대칭 관계가 수년째 이어져 온 겁니다.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8달러에서 10달러씩 할인된 가격.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138만 배럴의 할인폭을 적용하면 하루 절약액이 1,100만 달러에서 1,380만 달러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죠? 이 금액이 매년 아무도 모르게 중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중국산 제품이 왜 그렇게 싼지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던 셈입니다.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곳이 중국 산동성의 중소 독립 정유사들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티팟 정유사라고 부릅니다. 주전자처럼 작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티팟 정유사들이 중국 전체 정제 능력의 5분의 1을 담당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란산 저가 원유를 먹고 살아온 이들이 흔들리면 중국 제조업 전체의 원가 구조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티팟 정유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비밀 주유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파급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란산 저가 원유가 티팟 정유사의 정제 원가를 낮춥니다. 낮아진 연료비가 공장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완성품 단가를 내립니다. 그 결과가 세계 시장에서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직접 연결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걸친 연쇄 효과였죠. 혹시 중국 제품이 왜 이렇게 싸냐고 궁금하셨던 분들, 이제 그 답의 일부가 보이시죠? 이란은 중국의 비밀 주유소였습니다. 연간 5조 원짜리 할인 쿠폰을 매년 발행해준 존재였습니다. 그 쿠폰이 2026년 3월 현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래가 지금껏 가능했을까요? 미국의 제재망을 어떻게 피한 걸까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깁니다. 원산지 서류를 바꾸는 거죠. 말레이시아산,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해 중국 항구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중국 세관 자료에는
2022년 7월 이후 이란산 원유 수입 실적이 단 한 건도 잡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 기름을 수입한 적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나 케플러 같은 원자재 분석 업체의 위성 추적 데이터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위장은 완벽했지만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진핑이 2013년부터 10년 넘게 공들여온 1대1로 21세기판 실크로드입니다.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야심찬 구상이죠. 지금까지 14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정학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에서 이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이란은 1대1로의 허리입니다. 중국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육상 실크로드. 반드시 이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이란 남동부의 차바하르 항구가 핵심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러시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내륙 무역의 관문이죠. 이 항구 하나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카자흐스탄의 내륙 물류망과 연결됩니다. 중국이 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쏟아부은 620억 달러의 투자도 이란이 안정적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이 허리가 끊깁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서진 전략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2021년 3월 중국과 이란은 역사적인 협정을 맺었습니다.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내용이 놀랍습니다.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석유와 가스 개발, 항만, 도로, 철도, 태양광 발전소, 5G 통신망 구축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로 50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그중 2,800억 달러가 유전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닙니다. 전략적 동맹선언입니다. 물론 4천억 달러가 현실에서 그대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제재와 이란 내부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실제 투자 집행은 더뎠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허수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란을 1대1로의 공식 파트너로 선언했다는 지정학적 의지 자체가 중요합니다. 의지는 방향을 가리키고 방향은 전략을 만들죠. 그 의지가 꺾이면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란 없는 1대1로는 허리가 없는 몸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조금 더 냉혹한 이야기입니다. 군사 전략의 세계입니다. 미국 군사력의 핵심 자원인 항공모함 전단. 2026년 현재 미국은 중동의 항모와 전략 폭격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이 3주째 진행 중이고 이란은 5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2,000대의 드론으로 반격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활활 타오르는 동안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입니다. 이란이 살아있는 동안은 달랐습니다. 중동이 불안할수록 미국의 항모 전단이 거기에 묶였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저항의 축 세력들, 시리아, 예멘의 후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세력들이 중동 전체를 복잡하게 만들수록 미국은 자원을 분산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태평양에 집중할 여유가 줄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짜로 제공하는 전략적 숨통이었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미국의 발목을 잡아준 셈이죠. 그런데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패가 깨집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고스란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중동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주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이란은 중국 대신 미국의 매를 맞아주던 전략적 방패였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7개국 연합함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완전히 장악한 뒤 다음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시진핑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울리는 경보는 군사가 아닌 전략적 고립의 경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통화 패권입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왕조를 보호해 줄 테니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만 하라.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나라가 에너지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이 돈을 마음껏 찍어도 달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 구조가 달러 패권의 초석이 됐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자신들의 최대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미국의 금융제재 한 방에 경제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는 걸 지켜보면서 중국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였죠.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페트로 위안입니다. 원유 거래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였냐고요? 이란이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 중심의 달러 결제망에서 강제로 퇴출당한 이란은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받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탈달러 실험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를 얻은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8년 상하이 국제에너지거래소에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 이후 전 세계 원유 선물 거래의 15%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이 시스템의 핵심 기반이었죠. 여기서 역사가 섬뜩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에 반기를 든 나라들의 운명을 보십시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원유 대금을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뒤 침공을 받았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아프리카 통합금화 도입을 주장하다 정권이 전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입니다. 달러 패권에 균열을 냈던 세 나라 모두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교체되고 친미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란의 원유는 다시 달러로 결제됩니다. 페트로 위안의 가장 든든한 거점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합니다. 현재 위안화의 국제 외환 준비 통화 비중은 약 2에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달러의 약 60%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위안화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 환율을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라 글로벌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페트로 위안은 허상일까요?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달러를 당장 대체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2023년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산 LNG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데 처음 성공했습니다.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인 첫 발걸음이었죠. 이란의 붕괴는 그 꿈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 하나를 빼앗아갑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먼저 흔들어 중국의 할인 원유 라인 하나를 차단하고 이어서 이란을 압박해 나머지를 조이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작전입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의 친중 정권이 교체되며 중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2월 28일 이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두 개의 비밀 통로가 한 달 간격으로 닫힌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중국이 제재를 피해 저가 원유를 조달하던 두 개의 비밀 통로가 동시에 막히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원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러시아산 원유로 일부 대체하고 있고 전략적 비축유도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의 대응력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산은 이란산만큼 싸지 않습니다.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원가 구조가 올라가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4개의 기둥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에너지의 목줄, 이란. 공습으로 연간 40억, 50억 달러 규모의 할인 원유 공급이 끊깁니다. 중국 제조업의 원가 구조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1대1로의 허리.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서진 정책 전체가 마비됩니다. 세 번째, 전략적 방패. 이란이 무너지면 미국 군사력이 곧장 대만의 업으로 향합니다. 네 번째, 페트로 위안의 꿈. 탈달러 전략의 핵심 거점을 잃습니다.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게 없습니다. 이 4개가 동시에 흔들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충격이 아닌 10년짜리 구조적 약화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이란의 핵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4개 기둥을 동시에 흔들려는 겁니다. 표면적으론 핵 위협 제거지만 이면에는 훨씬 더 큰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권국가 지도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개입은 없습니다. 4월로 예정된 트럼프 시진핑 담판을 앞두고 중국은 지금 신중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국과 정면 충돌하지도 않는 전략적 침묵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중동에서 불이 나면 한국도 타오릅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유가는 전쟁 시작 이후 이미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충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가 장기화된다면 한국의 에너지 비용이 추가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국내 물가, 기업 원가, 소비자 지갑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립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가면 중간재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도 있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틈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적 생존을 겨냥한 훨씬 더 큰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지정학적 전략, 군사 안보, 화폐 패권. 이 4가지가 모두 걸린 존재론적 도전이죠. 트럼프가 체스를 두고 있다면 이란은 말이고 진짜 타깃은 킹, 즉 시진핑의 중국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세계 질서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달러 체제에 도전한 나라들의 운명을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 중국은 이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영리하게,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장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죠. 이 거대한 판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 어느 업종이 가장 타격을 받고 어느 업종이 오히려 기회를 잡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